성북동 200평 저택, 차고엔 외제차 세대. 하지만 새벽 5시 제가 형광색 조끼를 입는 순간 저는 투명 인간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반응한다. 65세가 넘어가면 잠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니라 부채가 된다.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켤 때마다 뼈마디에서 마찰음이 들린다. 성북동의 200평 대저택, 정원사가 관리하는 수목들이 창밖으로 보이지만 내 시선은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낡은 트레이닝복 상의를 걸치고 현관을 나선다. 차고에 세워진 외제차 세대를 지나쳐 대문 밖으로 나간다. 대문 앞엔 내가 10년째 타는 낡은 국산 소형차가 서 있다. 이 차를 탈 때 비로소 나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된다. 내가 향하는 곳은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 골드 팰리스다. 평당 가격이 1억을 호가하는 콘크리트로 쌓아올린 탐욕의 성체. 나는 그곳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수백억대 자산가가 왜 남의 집 쓰레기를 치우며 사느냐고. 이유는 단순하다. 움직이지 않으면 고이는 물처럼 썩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 속에서 인간들이 내뿜는 날 것의 본성을 구경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소일거리는 없다. 불을 가졌다고 해서 인격까지 갖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꽤나 짜릿한 반전 드라마니까. 옷이 정각. 환경미화원 전용 지하 탈의실에 도착했다. 곰팡이 냄새가 밴 좁은 공간에서 형광색 조끼를 입는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주름과 검버섯이 내려앉은 노인 하나가 서 있다. 누구도 이 노인이 인근 상가 건물 세 채를 소유한 강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좋다.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관찰자가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비밀을 말하고 내 앞에서 자신의 천박함을 숨기지 않는다. 나는 공기처럼 존재하며 그들의 밑바닥을 수집한다. 5시 30분. 로비 청소를 시작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매끄럽다. 광택기를 돌리며 바닥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기계의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어깨까지 전달된다. 노동의 감각은 정직하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아, 진짜.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고개를 들기도 전에 짜증 섞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요가복 위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코트를 걸친 차림. 그녀의 발치에는 플라스틱 컵에서 쏟아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진흙탕처럼 번져 있었다. 내 광택기가 지나간 자리에 그녀가 발을 들인 결과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였다. 사과는 내게 가장 쉬운 기술이다. 자존심은 통장에 넣어두면 그만이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코트 자락에 튄 갈색 얼룩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죄송하면 다야. 이거 어제 산 거야. 당신 1년치 월급 다 털어도 이 코트 단추 하나 못 사. 어쩔 거야 이거. 그녀는 손가락질하며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화장으로 덮은 얼굴 위로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명품 구두 근처에 쏟아진 액체를 닦아내려 했다. 그러자 그녀가 내 손등을 거칠게 걷어찼다. 어딜 더러운 손을 대?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고. 뾰족한 구두굽이 내 손등을 긁고 지나갔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선이 그어졌다. 피가 맺혔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바닥에 엎드린 채 그녀의 구두를 응시했다. 한정판 시그니처. 저 구두를 파는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내 소유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건물주를 발로 걷어찬 셈이었다. 세탁비는 청구하시면 지불하겠습니다. 성함과 동호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불. 당신이? 웃기지도 않네 진짜. 야, 관리소장 불러와. 이 아줌마 당장 자르라고 할 테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환경미화원 따위랑 엮이고 난리야.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다혜.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전세로 거주하는 필라테스 강사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녀가 운영하는 대형 센터는 내 건물 2층에 입점해 있다. 지난달 임대료가 2주째 밀려 관리인을 통해 독촉장을 보냈던 기억이 났다. 센터 경영이 어렵다며 울먹이던 목소리와 지금 내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는 같은 사람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달랐다. 로비로 관리소장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소장은 나를 보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내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내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내 눈짓 한 번에 멈춰섰다. 소장님, 이 아줌마 당장 자르세요. 바닥 청소 똑바로 안 해서 내 코트 다 망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수준 떨어져서 이 아파트 살겠나 진짜. 관리비가 아까워요. 이다혜는 기세등등하게 소장의 앞길을 막아섰다. 소장은 땀을 닦으며 이다혜와 나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흔들렸다. 이다혜 씨, 일단 진정하시죠.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할 게 뭐 있어요?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라고요. 내일 아침에도 이 아줌마 보이면 나 입주민 대표회의에 정식으로 안건 올릴 거예요. 이 업체 계약 해지시키고 관리소장님 책임도 물을 줄 아세요. 이다혜는 콧방귀를 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닫히는 문 사이로 그녀의 비웃음과 천한 것들이라는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로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소장은 이다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내 앞으로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당장 손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천박한 말을. 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손등에 맺힌 핏방울을 아무렇지 않게 옷소매로 닦아냈다. 아니, 가만히 둬. 소장님은 하던 일 봐. 하지만 회장님, 저 여자가 계속 소란을 피울 텐데요. 제가 업체에 말해서 다른 동으로 배치하든지. 그럴 필요 없어. 사람은 자기가 딛고 서 있는 땅이 누구 건지 모를 때 가장 용감한 법이지. 그 용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야. 나는 다시 광택기 손잡이를 잡았다. 기계음이 로비를 다시 채웠다. 이다혜. 그녀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음 달이었다. 나는 원래 경기가 어렵다는 그녀의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를 3년째 동결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 나는 주머니 속에 개인용 휴대폰을 꺼냈다.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청담동 12번지 건물 2층 필라테스 센터. 다음 달 계약 만료건. 연장 없이 명도 소송 준비해. 사유는 임대료 상습 체납 및 신뢰관계 파괴. 비린내 나는 건 내 손이 아니라 명품으로 도배한 그녀의 썩은 속내였다. 나는 바닥에 남은 커피 자국을 아주 깨끗하게, 한 방울의 흔적도 남지 않게 지워냈다. 복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차갑게 식혀서 내놓아야 하는 요리다. 내일 아침 그녀가 다시 이 로비를 지날 때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바닥을 닦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녀의 발밑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을 뿐이다. 오전 10시. 골드 팰리스의 로비 청소를 마치고 지하 휴게실로 내려왔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옥수수차를 들이켰다. 손등의 상처가 딱딱하게 굳었다. 어제 그 여자가 남긴 훈장이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비서의 보고였다. 회장님, 청담동 건물 2층 필라테스 센터의 내용 증명 송달 완료되었습니다. 임차인 이다혜 씨, 방금 확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반응 지켜봐.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사소한 진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돈과 권력이 그 진리를 비틀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은 그 비틀린 세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지렛대가 된다. 나는 다시 조끼를 챙겨 입고 지상으로 올라갔다. 이제부터가 진짜 구경거리가 시작될 시간이다. 같은 시각, 청담동 내 소유 건물 2층. 이다혜의 필라테스 센터는 비명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하얀 봉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이다혜는 화려한 인테리어로 치장된 원장실에서 손을 떨며 종이를 읽었을 것이다. 계약 갱신 거절 및 명도 청구. 임대료 체납 3회 이상. 무단 전대 의심. 그리고 결정적인 사유. 임대인과의 신뢰관계 파괴.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 한복판의 센터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다. 오후 2시. 골드 팰리스 분리수거장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이다혜의 외제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어제 로비에서 봤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없었다. 선글라스로 가렸지만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 중이었다. 아니, 소장님. 건물주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니까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직접 만나서 사과드린다고요. 임대료? 그거 오늘 당장 입금할게요. 제발 면담 좀 잡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어제 나를 향해 천한 것이라 뱉던 그 입에서 제발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내 옆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내가 바로 옆에서 땀을 흘리며 박스를 접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 나는 여전히 풍경의 일부 혹은 치워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성이 나온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이 왜 이 구렁텅이에 빠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혈안이 된 인간의 전형이다. 1시간 뒤 관리소장이 내게 달려왔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주변을 살피더니 내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이다혜 씨가 건물관리사무소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답니다. 건물주가 누구냐, 왜 갑자기 이러냐면서요. 비서실에서는 절대 응대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저 여자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소장님, 저 여자가 운영하는 센터 권리금이 얼마나 되는 줄 아나? 시설비랑 권리금 합치면 5억은 좋게 넘을 겁니다. 강남 요지니까요. 그 5억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걸 보는 기분은 어떨까? 자기가 무시했던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서 그게 결정된다는 걸 알면 말이야. 소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다시 장갑을 꼈다. 이다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강 회장이라는 인물에 접근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가 만든 성벽은 높고 견고하다. 그녀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내 말단 비서뿐이었다. 오후 6시. 퇴근 준비를 하려는데 이다혜가 다시 주차장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센터의 트레이너인 듯했다. 자기야, 여기 관리소장이 건물주랑 연결되어 있다니까. 일단 여기서 버티고 있어보자. 누가 나오는지. 그녀는 주차장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독서를 내뱉었다. 그 늙은 건물주 새끼,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내가 이 아파트 입주민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어제의 공포는 잠시였나 보다.
그녀는 다시 특유의 오만함을 회복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자 이제는 입주민의 권위를 방패 삼으려 했다. 나는 그들 옆을 무심하게 지나갔다. 카트를 밀며 지나가는 내 조끼에 담뱃재가 튀었다. 야, 할머니. 좀 조심해서 다녀요. 옷에 재 묻었잖아.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이다혜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냅둬, 여긴 이런 수준 낮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저런 노인네들 다 잘라버려야 아파트 품격이 올라가는데.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내가 건물주가 아니라 청소부로만 보였다. 인간의 편견은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다. 그녀는 제 발로 그 감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그들을 돌아봤다. 아가씨,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돌아오지 못하는 법이지. 내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평소에 나약한 노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다혜는 순간 멈칫하며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이내 코방귀를 뀌었다. 뭐래? 할머니, 청소나 똑바로 해. 인생 훈수 두지 말고. 짜증나게 진짜. 그녀는 가래침을 바닥에 뱉었다. 내가 방금 닦아놓은 깨끗한 주차장 바닥 위로 오물이 번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은 켜지 않았다. 김영도 소송건 합의는 절대 없다. 강제 집행 일정 최대한 앞당겨. 그리고 그 센터 소방법 위반이랑 무단 증축건으로 구청에 민원 넣어. 오늘 안에 끝내. 전화를 끊고 나는 이다혜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다. 60년 인생을 살며 배운 가장 잔인한 미소였다. 내일은 더 바빠질 거야. 짐 싸려면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나는 카트를 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 이다혜와 남자가 뭐라고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가 가진 화려한 펜트하우스 전세금, 5억 원의 권리금, 그리고 강남 원장이라는 타이틀. 그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린 건 그녀가 발로 걷어찼던 이 늙은 미화원의 손등이었다. 벽 옷이 30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골드 팰리스 로비에 섰다. 어제 이다혜가 뱉은 가래침 자국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내 건물을 더럽히는 얼룩을 지우는 마음이다. 불쾌함은 없다. 지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지했을 때 노동은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 로비를 지나는 입주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하지만 이다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평소보다 무거울 것이다. 비서에게서 실시간 보고가 들어왔다. 이다혜 씨, 오늘 새벽부터 센터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리고 있습니다. 임시 휴업 공지입니다.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친 건에 대해 음해성 제보라며 억울함을 호소 중입니다. 음해성 제보. 틀린 말은 아니다. 내가 직접 제보했으니. 소방법 위반, 불법 구조 변경, 무면허 강사 채용. 그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저지른 사소한 탈법들이 이제는 그녀의 목줄을 죄는 밧줄이 되었다. 오전 11시. 환경미화원 휴게실 소파에 앉아 낡은 라디오를 켰다. 소리가 지직거렸다. 그때 관리소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회장님, 이다혜 씨가 방금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건물주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빌린 돈 다 갚고 무릎이라도 꿇겠다면서요.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소장님, 사람이 절벽 끝에 서면 두 가지 선택을 하지. 뛰어내리거나 밀어붙이거나. 저 여자는 지금 자기가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야.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청담동 본사 집무실에서 면담을 허락하셨다고요. 정말 직접 만나실 겁니까? 나는 옥수수차를 한 모금 삼켰다. 목줄기가 시원했다. 가면을 벗을 시간이지. 소장님, 오늘 오후는 휴가 좀 써야겠어. 대신 내 차 좀 본사 앞으로 보내줘. 오후 2시. 나는 형광색 조끼를 벗었다. 땀 냄새 밴 티셔츠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샤워실의 차가운 물줄기가 내 거친 피부를 씻어냈다. 미화원으로서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다. 탈의실 캐비닛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슈트를 꺼냈다. 이탈리아산 실크 맞춤복. 미화원 조끼보다 가볍지만 그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바닥을 닦던 노인이 없었다. 수백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강남 일대의 지도를 움직이는 이미자 회장이 서 있었다. 비서가 준비한 검은색 세단이 회사 정문에 멈춰 섰다. 나는 뒷자리에 올라탔다. 손등의 상처는 짙은 갈색 딱지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 장갑을 끼지 않았다. 잊지 않기 위해서다. 내가 누구에게 짓밟혔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줘야 하니까. 오후 2시 50분. 청담동 강홀딩스 본사 15층 집무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통유리 창이 펼쳐졌다. 강남의 마천루가 내 발 아래 있었다. 잠시 후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회장님, 이다혜 씨 도착했습니다. 들여보낼까요? 들여보내. 문이 열렸다.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이다혜였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단정한 투피스 차림이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쉼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책상 앞까지 걸어왔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임대료는 오늘 오전에 전액 입금했습니다. 재발명도 소송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이 센터의 전 재산을 다 걸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집무실을 채웠다. 나는 의자를 천천히 돌렸다. 창밖을 향해 있던 의자가 그녀를 향했다. 고개를 들게. 내 목소리에 이다혜가 멈칫했다. 익숙한 목소리였을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을 훈계하던 그 늙은 미화원의 목소리. 이다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구두에서 시작해 슈트를 지나 내 얼굴에 멈췄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너, 당신. 아니, 어떻게. 이다혜 씨, 어제 내 손등을 걷어찼던 그 구두는 세탁했나? 나는 책상 위에 손을 올렸다. 붉은 상처가 선명한 내 손등이 그녀의 눈앞에 노출되었다. 이다혜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뒤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청소부 아줌마가. 왜 여기? 당신은 내가 청소부라서 짓밟은 게 아니야. 당신보다 약해 보였기에 짓밟은 거지. 그게 당신이라는 인간의 본성이니까. 나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다. 명도 소송 취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던 센터 건물, 오늘부로 재건축 허가 신청 들어갔다. 계약서상 재건축 시 명도는 즉시 이행하게 되어 있지. 권리금 한 푼도 못 받을 거다. 내가 무단으로 구조 변경한 덕분에 건물의 안전 등급이 D가 나왔거든. 이다혜는 넋이 나간 듯 서류를 내려다봤다. 회장님, 제발.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녀는 다시 기어와서 내 구두를 잡으려 했다. 나는 발을 뒤로 뺐다.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고 했던 게 누구였지? 이다혜 씨, 당신이 믿는 그 수준이라는 거. 오늘 확실히 보여줄게. 수준 낮은 인간이 수준 높은 법률로 너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나는 비서를 불렀다. 내보내. 다시는 이 건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보안 요원들이 이다혜를 양팔로 붙잡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다시 창밖을 봤다. 퇴근 시간의 강남은 여전히 화려했다. 누군가는 성공을 꿈꾸며 달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오만함에 걸려 넘어진다. 전화기가 울렸다. 골드 팰리스 관리소장이었다. 회장님, 이다혜 씨집 펜트하우스 전세금 건도 처리할까요? 확인해보니 전세 자금 대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진행해. 그녀가 가진 모든 가면을 벗겨버려. 알몸으로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때도 수준 운운하는지 궁금하군. 나는 다시 슈트를 벗었다. 내일 새벽 5시 30분 나는 다시 형광색 조끼를 입을 것이다. 로비 바닥은 여전히 더러울 것이고 나는 그것을 닦아낼 것이다. 복수는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리는 과정. 그 고통의 무게를 그녀는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오전 6시. 골드 팰리스 펜트하우스 층 복도는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대형 카트와 이삿짐 박스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다혜의 퇴거날이다. 전세 자금 대출 서류 조작이 밝혀지면서 은행은 즉각 회수 절차에 들어갔고 집주인은 기다렸다는 듯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나는 평소처럼 복도 구석에서 밀대를 밀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다혜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어제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던 그 비굴함은 간데없고 도끼만 남은 눈으로 인부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조심 좀 하라고요. 그거 얼마짜린 줄 알아? 하지만 인부들은 대꾸하지 않았다. 이미 잔금 지급이 불투명하다는 소문이 돈 모양이었다.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나를 비웃던 그녀의 트레이너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이다혜의 짐이 아니라 본인의 스포츠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자기야, 왜 이제 와? 짐 좀 같이 날라줘. 이다혜가 달라붙었지만 남자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외제차 키를 주머니에 넣었다. 다혜야,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내 센터 압류 들어갔다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 차 내 명의로 돌려놓길 잘했네.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다혜는 복도 한복판에서 비명을 질렀다. 인간관계라는 게 이토록 얄팍하다. 돈이라는 접착제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분해되는 조립식 장난감 같다. 나는 그들 곁을 지나치며 조용히 바닥을 닦았다. 남자가 흘리고 간 담배꽁초 하나가 내 밀대에 걸렸다. 오후 2시. 나는 다시 강홀딩스 집무실로 돌아왔다.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한 인터넷 매체의 단독 기사 예고였다. 강남 재벌 회장의 기괴한 취미. 환경미화원 코스프레하며 입주민 갑질. 이다혜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연예계 인맥을 동원해 황색 언론 기자와 접촉한 모양이었다.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었다. 수천억 자산가가 신분을 속이고 아파트에 잠입해 입주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사업장을 폐쇄했다는 식의 서술이었다. 회장님, 대응팀 가동할까요? 기사 나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비서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내보내. 불길은 가장 높이 치솟았을 때 꺼야 구경꾼들이 많이 모이는 법이지.
나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골드 팰리스 로비와 지하 주차장의 CCTV 원본 파일이다. 이다혜가 내 손등을 구두로 걷어차는 장면, 바닥에 침을 뱉는 장면, 그리고 미화원 휴게실 앞에서 노인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후 6시. 기사가 터졌다. 포털 사이트 메인은 순식간에 재벌 회장 미화원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여론은 처음엔 이다혜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서민 코스프레를 즐기는 재벌의 기행이라며 나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나는 그 모든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밤 9시 강홀딩스 공식 채널과 대형 커뮤니티에 반박 자료가 아닌 전체 기록을 게시했다. 자료에는 기사에서 생략된 앞뒤 정황이 1초의 편집도 없이 담겨 있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바닥을 닦는 나의 일과부터 이다혜의 갑질,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의 불법 시공 및 임대료 체납 증거 서류까지 한꺼번에 공개했다. 여론의 방향이 꺾이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와, 저 여자가 걷어찬 손이 건물주 손이었어. 사이다 역대급이네. 재벌 회장이 청소하는 게 기행이면 미화원한테 침 뱉는 건 인성 파탄 아니냐? 펜트하우스 산다더니 전세 자금 대출 사기꾼이었음. 대박. 역풍은 이다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다 전 국민의 갑질 빌런으로 등극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 과거 행적들이 SNS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녀가 운영하던 SNS 계정은 비난 댓글로 폭발했고 결국 계정을 폐쇄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골드 팰리스로 향했다. 로비에는 기자 몇 명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보안팀을 통해 그들을 정중히 내보냈다. 그리고 형광색 조끼를 입고 다시 밀대를 잡았다. 로비 한 구석에 이다혜가 서 있었다. 짐 가방 2개를 옆에 둔 채였다. 그녀는 기사가 터진 후 호텔에서도 거절당하고 갈 곳이 없어진 듯 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앞에 엎드렸다. 회장님, 죽여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기사 제보한 거 제가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발 영상만 내려주세요. 저 이제 한국에서 얼굴 들고 못 살아요. 그녀는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다. 명품 코트는 먼지에 절어 있었고 화려하던 네일 아트는 절반 이상 깨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이다혜 씨, 내가 청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녀가 멍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더러운 것을 치우기 위해서지. 바닥에 먼지든 내 인생의 오점이든 아니면 당신 같은 오물이든. 나는 그녀를 지나쳐 로비 중앙으로 향했다. 당신은 나한테 용서를 빌 게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수많은 환경 미화원들에게 빌어야 해.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나한테만 빌고 있군. 내가 건물주니까. 이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사과는 반성이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다. 이분 짐 밖으로 옮겨드려. 입주민도 아닌데 로비에 오래 계시면 곤란하니까. 이다혜는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로비는 다시 깨끗해졌다. 나는 광택기를 돌렸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건물 한 채를 사고 파는 일보다 이 바닥에 얼룩 하나를 지우는 일이 더 확실한 성취감을 준다. 전화가 울렸다. 법무팀장이었다. 회장님, 이다혜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장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센터 무단 구조 변경에 따른 건물 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좋아. 법대로 진행해.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내 인생에서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악취는 꽤 오래 갈 것이다. 그 악취를 지우는 것 또한 내 몫이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아파트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로비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나는 땀을 닦으며 허리를 폈다. 오늘따라 대리석 바닥이 유난히 맑게 빛났다. 새벽 5시. 골드 팰리스 로비는 정적에 잠겨 있다. 이다혜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간 자리는 이제 흔적도 없다.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조명은 무심하게 빛난다. 나는 밀대를 밀며 어둠이 걷히는 창밖을 본다. 한 인간의 파멸은 생각보다 소리가 없다. 요란한 것은 파멸 직전의 발악일 뿐 정작 무너진 뒤에는 비참할 정도로 조용하다. 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 구석, 한기도 되지 않는 3평 남짓한 공간. 그곳에서 동료들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들은 내가 강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나를 대하기 어려워했다. 회장님, 여기는 왜 자꾸 내려오십니까? 이제 이런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가장 오래 일한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는 대답 대신 낡은 소파에 앉아 옥수수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김 씨, 내 손에 밴 비린내가 지워질 때까진 미화원이야. 그리고 조만간 여기 공사 시작할 걸세.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리소장이 기술자들을 데리고 지하로 내려왔다. 나는 그들에게 미리 준비한 설계도를 내밀었다. 지상 1층, 채광이 가장 좋은 빈 상가 공간을 미화원 전용 휴게소로 개조하는 계획이다. 안마의자, 개인 샤워실, 그리고 최고급 식단이 제공되는 카페테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부르겠지만 내게는 그저 정당한 대우일 뿐이다. 누군가의 깨끗한 아침을 위해 새벽을 바치는 이들이 지하 곰팡이 속에서 밥을 먹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오후 2시. 강홀딩스 집무실로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80대 노인. 낡은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내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자를 만나야 한다며 버텼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졌다. 내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했을 때 함께 현장에 있었던 박 반장이었다. 미자야, 아니 이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소. 자네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시원하네. 박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전해주러 왔네. 40년 전 자네 남편 사고사했을 때 말이네. 그때 보험금이랑 위로금. 사실 자네한테 전달된 건 절반도 안 됐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나는 갓난아들을 업고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때 내게 돌아왔어야 할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었다. 그때 그 돈 가로채서 달아난 놈. 이만수라고 기억하나? 현장 소장이었지. 그놈이 그 돈으로 강남에 빌딩 사고 딸 자식 귀하게 키웠어. 이름까지 바꾸고 신분 세탁을 해서 찾을 수가 없었지. 박 씨가 내민 서류에는 이만수의 개명 후 이름과 그의 가족 관계도가 적혀 있었다. 이만수. 개명 후 이름은 이석호. 그리고 그의 딸 이다혜.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다혜. 내가 골드 팰리스에서 마주친 그 여자. 내 손등을 걷어차고 내 인생의 노동을 비웃던 그 여자가 사실은 내 남편의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하며 자라온 괴물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독한 필연이었다. 이다혜는 현재 강원도 인제의 한 낡은 민박집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10억 원의 채무와 전 국민의 지탄을 피해 도망친 곳이다.
비서는 그녀의 실시간 위치와 일거수일투족을 내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다혜 씨의 부친 이석호 씨는 현재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재산은 이미 이다혜 씨가 사업을 벌이며 대부분 탕진한 상태입니다. 이석호가 있는 요양원 내가 인수해. 그리고 이다혜한테 연락해라. 아버지를 살리고 싶으면 직접 와서 대가를 치르라고. 나는 다시 형광색 조끼를 입었다. 이번에는 골드 팰리스가 아니라 이석호가 누워있는 요양원 로비로 향했다. 며칠 뒤 초췌해진 이다혜가 요양원 로비에 나타났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배낭을 메고 얼굴은 반쪽이 된 채였다. 그녀는 로비 바닥을 닦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듯 주저앉았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건데?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는 밀대를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봤다. 40년 전 내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흘렸던 눈물을 이 여자는 알까?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의 목숨값을 훔칠 때 그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히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 토양 자체가 썩어 있었어. 이다혜, 너는 내가 잘나서 펜트하우스에 살았던 게 아니야.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서 파티를 벌였던 거지. 나는 그녀에게 이석호의 병원비 청구서와 40년 전 가로챈 금액에 이자를 붙인 정산서를 던졌다. 내 아버지는 내가 돌보마. 가장 비참하고 길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가 내게 시켰던 그 일을 직접 해야 할 거다. 무슨 일? 청소. 이 요양원 전체의 오물을 내 손으로 직접 치워. 한 칸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산소 호흡기는 멈출 거다.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천한 일이 이제 내 유일한 생명줄이 되는 거야. 이다혜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내 내 눈빛에 서린 살기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가 던져준 고무장갑을 집어들었다. 오후 6시. 노을이 요양원 복도를 길게 비췄다. 이다혜는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변기를 닦고 있었다. 구역질을 하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못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네일 아트는 이미 깨지고 진흙이 박혀 있었다. 나는 요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다. 손등의 상처는 이제 흉터로 남았다.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나는 창밖을 응시했다. 시원함 같은 저렴한 감정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밀린 숙제를 끝낸 기분일 뿐이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이다혜가 닦아야 할 변기가 아직 수만 개는 남았으니까. 전화가 울렸다. 골드 팰리스 관리소장이었다. 새로 완공된 미화원 휴게실의 사진을 보내왔다.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서 동료들이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를 파괴하는 일보다 누군가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60년이 넘어서야 확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내 복수는 멈추지 않는다. 이다혜가 자신의 손에서 나는 비린내를 진심으로 참회할 때까지 나는 그녀의 주인이자 감시자로 남을 것이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다시 새벽 5시를 기다린다. 내가 닦아야 할 세상의 얼룩은 아직도 도처에 널려 있다. 요양원의 새벽은 아파트보다 더 무겁다.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복도를 채운다. 이다혜는 그 복도 끝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바닥을 박박 문지르고 있었다. 락스 냄새에 절어 벌개진 그녀의 눈에선 이제 도끼 대신 허망함이 흘렀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던 천한 일이 이제 그녀의 아버지를 살리는 유일한 인질극이 되었다. 회장님, 이석호 씨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찾으십니다. 간호사의 말에 나는 쥐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았다.
형광색 조끼를 벗지 않은 채 302호실로 향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노인이 나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40년의 세월도 죄책감이라는 낙인은 지우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옷소매를 잡으려 했다. 이 갈라진 목소리.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내 남편의 목숨값을 가로채 도망쳤던 그날의 날씨를 기억해냈다. 유난히 춥고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이 소장, 아니 이석호 씨. 당신 딸이 지금 밖에서 당신 똥오줌을 치우고 있어. 당신이 40년 전 내 인생을 짓밟고 일궈낸 그 화려한 성체가 지금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보라고 깨운 거야. 이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용서, 자매, 내게 그런 건 필요 없었다. 나는 그가 죽기 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흩어지는 꼴을 보길 원했을 뿐이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다혜가 들어왔다. 고무장갑도 벗지 못한 채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아버지와 그 곁에 선 나를 번갈아 보더니 통곡하며 바닥에 엎드렸다. 아빠가 그랬어? 진짜 아빠가 저분 돈 훔쳐서 나 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벌을 받는 거야? 이다혜의 절규는 요양원의 고요를 찢었다. 이석호는 딸의 모습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딸이 자신이 가장 멸시하던 방식의 노동으로 고통받는 모습. 그것이 내가 설계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오후 2시. 이석호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요양원 로비에 서서 이다혜를 불렀다. 그녀는 이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다혜, 내 아버지가 훔친 돈. 이자까지 쳐서 15억이다. 내가 평생 청소를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지. 나는 비서가 들고 온 서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그가 내 명의로 숨겨두었던 해외 계좌가 하나 있더군. 4억 정도 들어있어. 이다혜의 눈에 희망이 서렸다. 하지만 나는 그 서류를 그녀의 눈앞에서 찢어버렸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40년 전 내 아버지가 죽인 내 남편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내 아들의 인생 값이지. 이 돈은 오늘부로 산재 피해 유가족 지원 재단에 전액 기부된다. 내 이름이 아닌 내 남편의 이름으로. 이다혜는 무너졌다. 10억의 빚은 그대로 남았고 유일한 탈출구였던 비밀 계좌까지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파멸했다. 이제 가라. 내 아버지는 임종까지 내가 지키마. 너는 가서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러. 평생 낮은 곳에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며 살아라. 내가 그토록 멸시하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다혜는 비틀거리며 요양원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펜트하우스의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 버려진 이름 없는 죄인일 뿐이었다. 일주일 뒤 골드 팰리스의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형광색 조끼를 입지 않았다. 대신 정갈한 정장을 차려입고 로비로 향했다. 로비 중앙에는 새로 완공된 미화원 휴게실의 입구와 그 옆에 작은 동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모든 노동은 고귀하며 모든 땀방울은 존중받아야 한다. 마이너스 이미자. 로비 청소를 하던 동료들이 나를 보고 멈춰 섰다. 그들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건물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내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다. 입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다혜가 갑질을 부리던 그 로비에서 사람들은 이제 미화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소비되던 존재들이 비로소 인간으로 대우받는 순간이었다. 나는 골드 팰리스의 정문을 나섰다. 내 소형차 대신 비서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뒤를 돌아 거대한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화려한 외벽 뒤에 가려진 인간들의 욕망과 추악함을 나는 모두 보았다. 그리고 그 얼룩을 닦아내기 위해 보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한 달 뒤, 나는 성북동 자택 서재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사회면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상습 체납 및 사기 혐의 이모 씨,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해 채무 변제 시작. 이다혜였다. 그녀는 이제 강남의 화려한 조명 대신 새벽의 차가운 가로등 아래에서 쓰레기 봉투를 나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비린내가 사라지는 날, 비로소 그녀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펜을 들어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최종 기부 서류에 서명했다. 내 아들에게는 내 자산의 단 1%도 물려주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미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다. 그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정직한 노동의 가치여야 했다. 회장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비서의 물음에 나는 창밖의 노을을 보며 대답했다. 성북동 집 말고 아버지가 계신 산소로 가자. 퇴근했다고 보고 드려야지. 차는 조용히 강남을 벗어났다. 내 이름은 이미자. 누군가의 건물주였고 누군가의 청소부였으며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려 한다. 손등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선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흉터가 나를 깨어있게 했다. 세상의 얼룩은 결코 다 지워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또다시 타인을 짓밟고 누군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그 얼룩을 닦아내기 위해 기꺼이 허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맑게 빛날 테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부채감 없는 평온한 잠이 밀려왔다. 나의 긴 시프트가 비로소 끝났다. 완벽한 퇴근이었다.